고성능 하드웨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C4I 체계의 네트워크전입니다. 미군 경우 MRAP 차량이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JCR이 한국군은 K2 전차에도 없습니다. K1 개량도 이 이야기는 쏙 빠져있지요. 진짜 심각한 문제임. 한국은 세계 여러 곳에 전차들을 수출하면서 여러 환경 적응을 통한 개량을 거치면서 그 어떤 전장이든 누빌 수 있는 차세대 전차를 개발 중입니다. 에어컨 장착으로 인해 중국의 사막 지형과 북한의 덥고 습한 날씨를 적응해낼 수 있었고, 폴란드나 북유럽 국가들에 수출되면서 차량 보일러 기술이 함께 발달해 갔습니다. 한 10년 후부터 K1 계열의 전차는 순차적으로 도퇴시키거나 예비군 전력 치장물자로 두고 K3 등 신형 전차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10월 25일 자 우크라이나 전황 자료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난 9월 7일 우크라이나 동부발라 클레아로 우크라이나 기갑부 9,000명이 한 점 돌파를 개시한 것에 기인했는데요. 수백 대의 전차와 보병 전투차로 구성된 이 돌격은 순식간에 러시아군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하루 수십 km를 진격하면서 전후방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졌고, 기갑부대가 돌파한 돌파구로 민간에서 쓰는 SUV까지 끌어모아 편성한 우크라이나의 차량화 부대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러시아군을 각계 격파했습니다. 그 결과 5일 만에 러시아군은 수백 대의 기갑 차량을 버려둔 채 동부 하르키우주에서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9월 말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구안스크루의 관문 도시 리만을 목표로 대규모 우회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성공했는데요. 수개월에 걸친 무리한 공세로 기갑 전력을 전부 소진한 러시아 수비군이 우크라이나의 기갑 돌파에 허무하게 방어선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갑 전력은 아직도 현대 전장에서 매우 유용하고 필수적인 전력입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파상 공세로 인해 러시아 전차군단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입은 기갑 장비의 총손실이 1만 대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러시아군이 이번 전쟁에서 처음 동원한 전체 기갑 전력이 100%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이로써 소련의 유산을 이어받아 규모 많은 세계 최강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러시아 기갑부대는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그 아직도 소련 시절부터 내려온 기갑 장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장비를 운용할 전문 인력과 대규모 기갑부대를 이용해 작전을 짤 장교들이 몰살당하면서 그저 구식 장비로 무장한 숫자만 많은 것이 때가 됐습니다. 한때 소련 단독으로 5만 5천 대, 공산판 나토인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전략으로 총 7만 대를 운영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의 러시아 전력은 정말 처참한 지경에 처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의 기갑부대가 몰락하면서 세계 최강 기갑부대를 두고 새로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종합성능 면에서는 가장 튼튼한 M1 계열 전차, 수천 대를 가진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전차를 보유했고, 최근 들어 3세대 이상 전차의 비중을 매우 빠르게 늘리고 있는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3세대 이상 전차를 2,000대 이상 보유하게 될 동북아의 전차 강국인 대한민국 등이 비교 대상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전차 강국도 있지만 전차의 질이 아니라 운용하는 전차의 수와 기갑부대의 규모에서 다른 나라들은 한, 미, 중 3국과 비교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기갑부대를 논할 때 언급될 정도가 됐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육군 기갑 전력만으로 따지면 미, 중과 싸워도 절대로 쉽게 질 만한 전력이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 육군은 강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기갑부대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적이라 생각했던 북한군이 신형 전차를 내놓으며 빠르게 전력을 개선하면서 우리 군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진정한 전 국민 중국이 강력한 차세대 전차를 연달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우리 군의 전력은 계속 약화하고 있습니다.
언덕조차 제대로 모르기 어려운 수준으로 노후화된 M48 전차는 물론 1980년대 양산된 K1 계열 전차 역시 점점 수식화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000대의 전차가 K1 전차라는 걸 고려하면 이는 분명 우리에게 잠재적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가 1000대의 K2 전차와 366대의 M1 계열 전차를 모두 보유하면 우리 국군보다 전차 전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자조 섞인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는 국군의 기갑 전력을 일신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 전력 건설에 매진 중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준비 중인 전차 전력 개선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인기와 스텔스 전투기, 모처 1m 미만의 초정밀 무기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점령을 위해서는 보병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병의 공세는 보병의 전면에서 장갑과 하력을 제공하는 전차와 보병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장갑차 등의 기갑 전력이 없다면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갑 전력은 제대로 전쟁할 생각이 있는 국가라면 항상 보병의 규모에 맞춰 첨단 기갑 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는 충분한 숫자의 기갑 전력을 보유하지 못합니다. 일단 가난한 나라는 다수의 보병을 준비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한 숫자의 기갑 전력을 도입하고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 잘 사는 나라는 낮은 출생률과 군인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병력이 크게 모자라기 때문에 기갑 전력은커녕 보병 전력조차 국방에 필요한 숫자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기준으로 자국의 국방을 위해 필요한 숫자의 기갑 전력을 제대로 갖췄다고 평가받던 나라는 전 세계에서 딱 넷뿐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 소련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규모만큼은 세계 최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던 러시아. 질에서는 미국에 밀리고 양에서는 러시아에 밀리지만 전차 전력의 첨단화를 통해 무섭게 전력을 강화하는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탱크에 맺힌 원한이 너무 커서 2000대가 넘는 전차를 운용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외에도 이집트, 사우디, 우크라이나, 북한 등 수천 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운용하는 나라들이 있으나 이들 국가의 장비들은 대다수가 현대전에 써먹을 수 없는 구식이거나 영토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기갑 강국이라는 사실이 잘 와닿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적어도 2000년대 초반부터 명실상부한 기갑 강국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든 전차 전력이 3에서 3.5세대인 미국이 1등, 3세대 전차의 숫자는 적지만 1만 대의 전차를 보유한 러시아가 2등, 3세대 전차 1,500대를 가진 한국이 3등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인데요. 지난 20년간 중국의 군대는 상전벽해 수준의 엄청난 군사적 혁신을 미뤘습니다. 지금 몰락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20년간 새로운 전차의 개발과 도입에 실패하는 사이 96식, 99식 전차를 고치며 3세대 전차 전력을 독자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수년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3세대 전차 99A와 15식 경전차 대량 도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3세대 전차의 보유량이 사실상 한국을 넘어섰습니다. 아직 전차의 질에서는 한국이 압도한다는 평이 대세이지만 규모로 봤을 때 중국이 한국을 완벽하게 제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K1 전차의 개량인데요. 현재 K1 계열 전차들은 전량이 K1 E1으로 개량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력과 장갑이 열세한 우크라이나의 기갑부대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인 C-41 체계와 피하 식별 장치인 IFF가 크게 개선됐고 여기에 더해 전후방 감시 카메라와 조종 수용 야간 투시 잠만경이 추가로 부착됐습니다. 또 생화학 상황에 대응하고 전차병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양압 장비와 에어컨이 장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한때 취소됐던 120mm 전차포의 업건 사업과 함께 RWS, 신형 고출력 엔진, 신형 정갑제,
보조전력 장치 APU가 적용된 K1E2 개량 계획까지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모자란다는 평이 많습니다. K1 자체가 생산된 지 짧게 쳐도 30년이 넘은 구식 차량이고 애초에 베이비 에이브럼스라는 별명처럼 M1 전차의 축소판으로 만들어져서 현대전에서 필요한 수준의 대대적인 개량이 어렵다는 겁니다. 즉, 태생적인 한계에 봉착했는데요. 그래서 당장 10년만 지나도 한국의 전차 전력이 많이 감소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군이 보유한 2,300여 대의 전차 중 무려 1,000대가 K1, K1E1 전차인 상황에서 K1 전차가 노후화되거나 추후 이어질 개량이 안 된다면 우리 군 전차 전력이 전력 감소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K2 흑표 전차의 대량 양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군 내외에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기갑 전력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기 때문인데요. 바로 폴란드 수출 덕분입니다. 사실 폴란드 수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군 기갑 전력의 장래는 아주 어두웠습니다. 구식 전차를 교체해야 할 K2 전차가 단가 상승으로 양산 예정 수량이 크게 줄면서 전력 감소를 피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대안으로 K1A1 전차를 K1A2 전차로 개량하고 한 발 더 나아가 APS, 신형 파워팩, 감시 장비가 결합한 K1A3로 개량하는 방만이 전부였는데요. 그러나 폴란드에 K2 전차 1,000대가 수출되고 뒤이어 노르웨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도입 가능성이 크게 모르면서 K2 전차의 국내 양산분을 크게 늘릴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이 크게 늘면서 제작사인 현대로템이 생산 라인을 확충해 도입 기간 역시 단축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K2 전차로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중국이 가진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차 압도할 강력한 전차가 필요한데 K2 전차로는 중국이 준비할 차세대 전차를 상대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중국은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중국판 4세대 전차의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서방의 전차 강국들이 신형 전차를 발표할 때마다 상세 스펙이 달라져서 선전을 위한 허세라는 평가받고 있으나 어쨌든 신형 전차를 만들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의 신형 전차의 수준을 마무리 낮게 잡더라도 K1A2, K1A3 수준일 것이며 사무실적으로 생각한다면 K2만 동급이거나 우위를 점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K3 같은 신형 전차를 확보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K3 전차의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설계 중입니다. 우선 독일의 KF 신한 판터 전차처럼 130mm 전차포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이미 2014년에 140mm 전열 화학포 발사 시험에 성공했는데요. 전력부의 내구성과 필요 전력량이 문제가 됐을 뿐 전차포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차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140mm 포의 경우 포탑의 무게 증가에 따른 전차 최적의 증가, 포탄 무게 증가와 나토 규격과의 통일성 등이 문제가 돼서 실제 채용을 하지 않았던 건데요. 하지만 한터가 나오면서 나토 규격의 신형 전차포가 130mm가 될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K3 전차 역시 130mm 전차포를 운용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26년까지 K808 차륜형 장갑차의 추진 체계를 수소 연료전지구 교체하는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이 시험의 최종 목표는 2030년대까지 K3 전차가 사용할 1메가와트 출력의 전기 추진 체계를 완성하는 건데요. 만약 이 체계가 완성된다면 K3 전차는 일반적인 130mm 전차포보다 수배는 강력한 전열화학포를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충분한 전력을 바탕으로 매우 우수한 탐지 감시 체계와 효율적인 능동방호 체계를 가동할 수도 있는데요. 또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흔히 자폭 드론이라 불리는 배회 폭탄이나 소형 수직 발사관을 이용한 대전차 지대공 미사일 운용도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 수출이 한국의 국방력을 저해시킨다고 주장하지만 그런데 현실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이번 폴란드 수출을 통해 대한민국은 차세대 전차 개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기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무기 거래 조약 의장국으로 선출됐기 때문이고 한국을 배신한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손을 굳게 잡은 폴란드의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2월 프랑스의 신형 라팔레 페일리 전투기 42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6대가 먼저 들어오고 이를 위해 81억 달러 10조 원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F-15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공군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국방부를 방문했고 지난해 12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자카르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0일 미국은 F-15 전투기 36대 등 139억 달러 약 17조 원 규모의 대인도네시아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한국과 협력한 KF-21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이 없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공동 개발에 합의했고 인도네시아는 8조 8천억 원의 개발비 중 20%를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8천억 원을 연체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다시 협의해서 그 8천억 원 중 30%는 돈 대신 현물로 지급하고 공동 개발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일부라도 상환하기로 했지만 코로나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라팔이나 F-15 구입은 대체 무슨 돈으로 했는지 궁금해집니다. 거기다 7월 28일 방한했던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한국 정부는 전투기 공공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그런데 조코위 대통령의 발표문에서는 KF-21과 관련해 아예 언급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잠수함 사업에서도 한국의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수주한 잠수함 핵심 설비를 선 발주했다가 800억 원 상당 손실을 볼 상황에 부닥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지 3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약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 미발효 상태로 사실상 계약 파기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잠수함 계약을 파기하고 프랑스에서 잠수함을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애당초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려는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한국 대신 선택한 무기를 제대로 인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 무기 수출과 관련한 계약을 허가하는 권한을 담당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2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무기거래 조약 제8차 당사국회의 폐회식에서 만장일치로 제9차 당사국회의 의장국 임기 2022년 8월, 2023년 8월로 선출됐습니다. 무기거래 조약은 재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 규제에 관한 공통 기준을 수립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입니다. 이 조약 당사국회에는 조약 이행평가, 조약의 이행과 보편화 증진 관련 권고 사항 채택 등 주요 사항을 논의, 심의하는 핵심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무기거래 조약은 2014년 12월 발효됐고 한국 정부는 2013년 6월이 조약에 서명하며 원서 명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조약이 규제하는 대상은 유엔이 정한 7대 재래식 무기와 그 부품 구성품, 탄약 등입니다. 전차, 장갑차, 대구경 야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미사일 발사대, 소형 무기 경화기 등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구입하려는 무기들이 포함됩니다. 향후 인도네시아가 무기 구입하더라도 한국에 의해 제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다르게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한 폴란드는 웃고 있습니다. 무기 수입과 관련해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최근 미국의 하이마시는 대신해 한국의 천물을 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27일 현지 매체 폴스타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잠재적 도입 및 공동 개발에 관해
한국 파트너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늘을 빈틈없이 뒤덮어버린다는 뜻의 국산 로켓포 천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를 바꿨다고 평가받는 미군의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트의 경쟁 무기입니다. 한화방산부문 및 한화디펜스를 중심으로 2013년 개발됐고 탑재할 수 있는 포탄의 최대 사거리는 8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전술지대지 유도 무기 KTS-SM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KTS-SM을 천무에서 발사하면 최대 사거리는 230km에 달하는데 이는 서울 평양 거리 약 195km를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부하 슈차큰 부총리가 천무를 콕 집어 발언한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의 M142 하이마트 다연장 로켓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하 슈차큰 부총리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험이 중요하다며 포병이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